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의 4강 31번부터 40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31번부터는 CS 전략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31번 보시면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보기 도표를 보시면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에 대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 가나, 다라, 마바, 사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문제인데 매 회차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를 우리가 체킹을 하는 부분이고요. 바도 나왔고 마도 나왔고 당연히 뭐 가나 다람 다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총 구성요소 4개 7개잖아요. 그러면 7개 문항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해서 정확하게 다 체킹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요소 설명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시면은 자, 서비스 청사진에서는 우리가 3개의 가로선 하나, 둘, 3개가 있죠. 이 가로선 3개와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구성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객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있어야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 고객의 눈에 보이는 종업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종업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를 우리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고객 행동이 있는데, 고객 행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이라고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식당이다라고 하면 고객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입장을 하겠죠. 그죠? 입장.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행동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석할 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자, F점 같은 경우는 페일 포인트, 그래서 실패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객이 입장을 하면서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선 종업원은 자리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 안내. 할 때 여기서 서비스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W가 생길 수도 있겠죠. W는 웨이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접점이 생기면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웨이팅이 생기면 항상 불만 고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F점이 있는지 W점이 있는지, D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이죠. 그죠? 결정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각각의 행동대,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의 어떤 상호작용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이게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고객 입장에서 이제 뭐 일선 종업원, 그 다음 후방 종업원,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고객의 행동이 있고, 자, 일선 종업원의 행동과 또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의 종업원의 행동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해요. 하는데, 자, 고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종업원은 누구일까요? 접점에 있는 종업원이죠. 그래서 이 종업원을 고객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일선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 가시선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식당이에요. 자리를 안내하거나 접수하거나 서빙하는 직원은 눈에 보이는 직원이죠. 그렇지만 안에서 조리를 하는 조리사는요.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죠? 간혹가다 우리가 조리 환경을 다, 우린 청결하게 합니다 해서 보여주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리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로 일선 종업원과 우리 후방 종업원의 행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다? 가시선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점에서 상호작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고객 행동과 일선 종업원 사이 기준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상호작용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종업원을 지원해주는 프로세스가 지원 프로세스겠죠. 그죠? 후방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후방에서 교육을 시켜준다라든가 뭐 더 친절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 교육 또는 뭐 어떤 서비스 스킬, 고객 응대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리후생제도, 복리후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보는 것이 지원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는 이 무대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을 지원해주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종업원과 하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조직 내부에 있어서 내부적 상호작용선이라고 한다. 지금 아마 앞에 문제에서는 아마 내부적 상호작용선이 아마 답일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이 표만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까 전에 7문제가 나왔는데 예전 문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표 그대로 가져와서 가로에 들어갈 것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상호작용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가시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내부적 상호작용선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부적 상호작용선 어디?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위치 지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령 호텔이라고 했을 때 뭐 중국에서 중국 춘절을 맞아서 또는 무슨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을 할 건데 그때 한 4,000명 정도 방문을 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마케팅 기획이나 뭐 수요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방 종업원이 해야 될까요? 일선 종업원이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지원 프로세스에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입니다. 32번은 VOC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굿맨이 제시한 내용으로 고객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를 찾는 문제죠. 요소 중 어떤 내용이에요?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 1차 33번 문제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고요. 우선순위가 명시되지 않은 분석, 우선순위가 명시된 분석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2차 32번 문제가 이쪽이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봐서 철저하게 행동을 수반한 분석 이러면은 이게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하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오래된 자료, 비능률적인 보고 체계로 인한 자료의 상실, 결론이 다르게 보고되는 거, VOC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 미비.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1번이 어디 있나요? 행동을 수반하지 않은 분석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여러 문제로 똑같은 포인트의 문제이긴 하지만 답만 달라지는 경우가 지금 많죠.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6개, 7문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변경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7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나왔던 문제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은 자, 여기 1번에서 5번 문장 중에 부정적인 문장이 아닌 긍정적인 문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부정이잖아요. 즉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오래된 거,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비능률,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다르게, 그죠? 점검 미비, 다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훼손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철저하게 행동을 수반한, 뭔가 긍정이죠. 그래서 이거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정과 긍정, 다른 문장은 다 부정인데 하나만 긍정이야. 다른 문장은 다 긍정인데 하나만 부정이야. 그러면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식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문제예요. 아마 그렇게 공식을 적용했을 때 풀리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미스테리 쇼프에 관한 얘기네요. 그래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보시면은 1차 34번 문제에서 계획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미스테리 쇼핑은 한 매장만 맞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1차 34번은 한 매장만 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여러 매장을 다닌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는 이제 융통성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조사를 이뤄져요. 그래서 사업장에 정해진 일시에 맞춰 활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매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랑 똑같겠죠?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융통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 받기, 설명 듣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전 조사는 미리 하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은 미스테리 쇼핑은 의뢰한 회사가 기대한 만큼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미스테리 쇼퍼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맞는 말이고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신뢰성은 기본 소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보고서의 보고나 대답을 왜곡하지 말고 보고 듣고 정확한 사항만 기록해야 되겠죠. 다음 4번은 매장의 마감 시간을 엄수해 활동할 수 있는 계획성이 요구된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읽어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킹을 해서 습득을 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은 서비스 표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볼게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서비스 표준안 작성 기준. 그래서 우리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추상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문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지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죠? 그 다음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 가장 바뀌기 쉬운 게 뭐예요? 주관적.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안 된다는 거, 객관적으로. 그 다음 니즈, 누구의 요구?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로 명문화한다. 이건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문서화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문장은 항상 시험 문제에서 잘 틀어지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최상의 표준은, 그죠? 표준 매뉴얼을 만들 때 가장 최상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죠? 접전 직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조직의 전반적 표준은 최상층을 포함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시험 문제 지금 여기에서도 빨간색 2개 있죠. 이거는 시험 문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다 시험 문제 한 번 이상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총 여기서만도 한 5문제, 4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보시면 5번에 보시면은 서비스 표준은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여기 주관적인 견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틀리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은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35번 수학 분석에 대한 얘기네요. 수학 분석은 SWOT라고 해서 4가지의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위험 요인을 찾는 건데 뭐 그냥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53페이지 보시면은 자 수학 분석할 때 단계가 우리 총 몇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시험 문제가 단계별로 2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는 무엇을 파악해요?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을 해요.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 자, OT를 분석한다는 거죠. O가 기회 요인, 그 다음에 T가 위협 요인이에요. 어떤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지?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그죠? 그 다음에 위협 요인이라는 거.
이렇게 기준을 두면 우리가 문제가 풀기가 쉬워지겠죠. 그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외부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기회는 뭐가 있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호황이 아닐 때는 지금 위협이죠. 경제 불황은 위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획기적인,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출현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뭔가, 조금 혁신적인 걸 개발해서 타사보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경쟁력이 약해진 경쟁사는 뭐 우리 기업의 좋은 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발견 및 대두도 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자원이 고갈되는 거. 그죠? 정부 규제가 많아. 이럴 때.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저녁 9시까지 9시에 다 문을 닫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곳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9시 이후에 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술을 먹거나 또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 9시 제한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면 당연히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요. 우월한 대체제가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출현하면 당연히 이것들은 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외부 기회 요인에 해당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기회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반대로 외부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분석할 때 우리가 뭐 거시적인 환경 요인이 있고 미시적인 환경 요인이 있죠. 거시적인 것은 이제 조금 더 굉장히 범위가 큰 거.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거, 경제적,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법적, 그 다음에 문화적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거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시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경쟁사, 유통업자, 공급업자, 그 다음 판매사항 이런 부분이 미시적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제 기업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1단계에서 외부 환경 분석했고 2단계에서는 내적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때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죠? 자, 내부 강점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월한 제조 기술이 있어.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종업원이 많아. 높은 시장 점유율 강점이죠. 탄탄한 마케팅 조직, 원활한 자금 조달, 그 다음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들은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점. 약점은 무능한 관리자, 그죠? 그 다음에 경쟁력 없는 기획팀, 뒤떨어진 기술, 낮은 연구개발비, 높은 이직률. 당연히 딱 봐도 약점처럼 보이죠.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으면 우리가 SWOT 매트릭스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는 자, 시장 환경의 변화 요인을 크게 자사에 유리한 변화 요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회 요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화 요인은 위협 요인으로 분류하고 분석된 자사의 가치 사슬의 각 단계가 경쟁사에 비하여 비교 우위에 있으면 당연히 강점이겠죠. 비교 열위에 있다면 약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3단계인가 아닌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보기에 들어가서 보기에서 가로 채우기가 나옵니다. 가로에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주는 문제니까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제 분석됐죠. 매트릭스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서 쓸 건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도출이에요. 어떤 전략을 도출할 것인가, 뭐 SO 전략을 할 것인가, ST를 할 것인가, WO, WT를 할 것인가, 이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T 전략 같은 경우는 S가 강점, 그 다음에 O가 기회 요인, 이것만 알면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세요. 기업의 강점, S 강점을 가지고 O가 뭐였죠? 외부적인 기회 요인이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S 강점을 가지고 T 위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거나 최소화. 그 수학 분석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고 혁신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축소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WO 같은 경우는 약점이 생겼으면 어떡한다고요? 보완하고 기회는 살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WT 약점 보완하면서 동시에 T 위협이 왔기 때문에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해서 이쪽 부분에서 앞에 모의고사 1차에서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면 되는 단계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답이 딱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 강점 요인과 외부 기회 요인을 다 섞어놨죠. 그죠? 위험 요인 다 섞어놨잖아요. 그래서 4번이 우월한 대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나 높은 고객 충성도, 탄탄한 마케팅 조직은 좋은 거죠.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강점 요인.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약해진 경쟁사는 뭐예요? 외부죠, 그죠? 내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기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산업재 시장에서,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재 시장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잘 나왔는데, 세분화할 때, 최근 경향의 문제에서 산업재 시장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세분화 변수와 관련해 상황적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찾아라. 상황적인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교재 5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세분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행동 분석, 그 다음 심리 분석. 여기에서도 엄청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각각 구분해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자, 소비재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고객이란 얘기예요. 고객, 소비자. 그죠? 근데 산업재 시장에서는 바로 그거를 쓰는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산업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대 기업.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구 통계적 변수에서는 기업의 규모, 그 다음에 산업의 규모, 그 다음에 입지, 그 다음에 기술, 산업의 종류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운영적 분석 변수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위에 뭐 지리적, 인구 통계, 행동, 그 다음에 심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운영적인 거는 기업 운영 상에 있는 거죠. 그죠? 채용 기술, 고객 능력,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매 습관적 변수 같은 경우는 뭐 권한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 기능 조직, 구매 기준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우리가 상황적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였나요? 해당하는 걸 모두 찾는 거였죠. 그죠? 방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황적 변수는 구매의 긴급도.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수 용도성이나 규모 에도 구매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다음 개인적 특성 같은 경우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사성이나 충성심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것, 이제 세분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소비재는 항상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산업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추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외우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체킹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적 변수에 해당하는 거 모두 선택하면 규모, 그러니까 구매의 규모, 그 다음에 마는 특수 용도성, 그 다음에 바는 구매의 긴급도. 그래서 다, 마, 바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세분시장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분시장 평가 기준이 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은 세분시장은 일단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를 할 때 충분한 규모, 20대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대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살까? 그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정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목표와 자원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기업에서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기준을. 그래서 4번 보시면은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세분화는 그룹핑하는 작업이잖아요. 10대 중에서도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산된 게 아니라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묶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서비스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 중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제 생각나시나요? 우리 1차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화면 보시면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1차에서는 서비스 용도에 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에 초점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기업이 가장 잘하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서비스 속성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명은 제가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답을 바로 보는 걸로.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 서비스 속성을 찾는 거에서, 자, 유형 자체가 지금처럼 기업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포지셔닝 해서 이렇게 찾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례를 보기에 넣어서 이렇게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두 부분으로 다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각각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39번. 틈새 시장 전략 중, 그죠? 세분 시장 단위는 좁지만 깊게 개척하여 소비자 수요를 증대시키는 유형.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세분 시장 단위, 그러니까 세분 단위 시장에 대한 어떤 유형을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형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틈새 시장은 세분 시장보다 더 작게 쪼개진 시장을 우리가 세분 시장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10대 여성이다 라고 한다라면 거기에서 세분 시장은 뭐예요? 10대 여성. 근데 10대 여성 중에서도 우리가 영아도 있고요, 유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도 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게 더 작게 시장을 나누는 게 바로 틈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틈새 시장은 영어로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틈새를 영어로 우리 뭐라고 해요?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치 마케팅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틈새 시장의 이제 전략 유형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죠. 그죠? 세분 단위 시장 개척. 그러니까 시장을, 틈새는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틈새를 개척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분 단위 시장 심화 전략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성 대응화 전략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략을 모두 선택한 것선에서 얘가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3개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 유형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예요. 자, 시장 심화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세분 단위 시장은 좁겠죠. 당연히 틈새니까. 좁지만 깊게 개척하여 소비자 수요를 증대시키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장 개척 전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분 시장을 다시 세분화하여, 그죠? 대기업으로부터 고립된 세분 단위 시장을 개척하는 거. 우리가 이것만 잘한다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적인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왜냐하면 뭔가 혁신적인 개발해서 판매하는 건 사실상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틈새를 열심히 살피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스팀 청소기, 이제 바닥을 닦는 스팀 청소기도 틈새로 들어온 제품이었죠. 그래서 한경희 생활주식회사 기억나시나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는데, 이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틈새 혼자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대기업에서, 요즘 신일 이런 기업에서 다 몰래요. 이 청소기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틈새에 다른 타사도 들어와.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어때요? 중소기업 이상만큼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그 한경희 대표가 사실은 이제 5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퇴근하고 일하고 집에 가서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닦을 때 좀 깨끗하게 좀 쉽게 닦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틈새를 찾아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죠? 해서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 유형이 있어요. 그죠? 시장을 전문화할 때, 틈새 시장을 전문화할 때 그 유형이 첫 번째, 제품을 전문화시킬 것인가. 여기처럼 스팀 청소기라는 제품으로 전문화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 마케팅 믹스로 전문화할 것인가, 최종 용도로, 그 다음에 고객의 전문화 해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전문화를 시켜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의 전문화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성이나 또는 뭐예요? 계열, 그 다음에 전문화, 제품 특성, 주문 생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화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같은 경우는 수직 단계나 품질, 가격,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종 용도는 시장의 전문화, 그 다음에 고객의 전문화는 고객 차별화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고 다시 돌아가면 좁지만 깊게 개척하는 거 해서 이게 뭐였죠? 심화 전략이었죠. 그죠? 깊게 개척하는 거,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해서 한국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이렇게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0번.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 문제점 파악 정도. 그죠?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 및 서비스 신뢰도, 서비스 항목 외의 서비스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애프터 서비스에서 우리 AS 받으러 가잖아요. AS 받으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그죠? 보통은 대부분 혹시 본인 마음속에 나는 서비스 처리 시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야, 전문성과 기술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직원의 친절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죠? 그 다음에 시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인력 무상 이런 정책이 중요해. 각각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체킹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애프터 품질 차원에서 우리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총 5가지로 상호작용 품질은 태도 및 행동,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태도 행동에서는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는가, 그죠? 그 다음에 도움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의 말과 행동이 좋은지, 그죠?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처리 시간은 내가 접수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 후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품질은 뭐죠? 내가 서비스 AS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걔가 해결이 되었나,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바로 표시가 나죠.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문성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점 파악 정도, 정확도, 그 다음에 수리 직원의 전문 기술 보유 정도, 그죠? 전문 기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정도, 제품의 신뢰도, 서비스 외 항목 서비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다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문성 기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보다는 위에 걸로 하겠죠. 그죠? 밑에 거는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시간으로. 그죠? 그 다음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가 이제 시설의 편의성, 방문했을 때 뭐 전화 상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기다리는 공간이 편리한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음료라든가 또는 뭔가 다가를 즐길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정책은 유상이나 무상의 합리성이나 또는 수리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리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죠? 난 처리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빨리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처리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집에 갔더니 또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품질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전문성 기술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 중에 친절했는가? 제대로 받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될 것 같아요? 태도와 행동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안 미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찾을 때 가장 미치는 거, 가장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처리 시간이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예요? 매력적인 품질이라고 했잖아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사소하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교재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정책이겠죠. 그죠? 네 번째가 정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편의성.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가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제가 이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당연히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고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를 선택하세요. 전문성 기술. 가장 미치지 않는 거 처리 시간. 시험 문제 나왔고요. 유형 두 가지 유형. 근데 하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그래서 전문성 기술 1, 그 다음에 태도 행동 2,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네 번째 편의성, 그 다음에 처리 시간으로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 봤더니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전문성과 기술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고 자 여기서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강에서는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